네, 우리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큰 흐름을 짚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비전 카페 시간입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요즘엔 국방 분야에서도 AI가 무기 개발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안보의 지형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황과 함께 관련 쟁점은 뭔지 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공지능 무기라고 하면 아직도 적지 않은 분들이 좀 생경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일단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거를 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전쟁의 사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어떤 전쟁의 사례를 분석해 보게 되면 상대보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타격하는 측이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말하면 선견, 선결, 선타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현대적 용어로 바꾸게 되면 먼저보다 선견은 감시, 선결은 그 결심, 그다음에 선타는 타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떤 전쟁 승리의 요체이기 때문에 지금 군사적으로 되게 강력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감시, 그다음에 결심, 그다음에 타격 자산을 AI 기술로 접목시켜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머신러닝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무기 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모든 무기 체계에 다 덧입히다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무기거든요. 네. 그 수준이 높고 낮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 시시각각 그 변하는 표적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군의 지금 그 상황에 따라서 네. 감시 정찰에도 AI를 쓸 수 있고 네. 표적을 식별하는 데도 AI를 쓸 수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의미인 네,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새롭게 나온 것은 아니고 네. 과거에도 표적을 이를테면 그 유도탄 같은 것이 네, 미사일이 이 어떤 궤적을 이렇게 그리면서 표적을 향해서 이제 스스로 날아가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뭐 이거의 어떤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 AI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의 싸움인데 예.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어떤 데이터가 축적된 것이 이제 고도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사례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건지 최근 분쟁 사례에도 이것이 적용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공지능 무기 하게 되면 뭐 터미네이터 보시면은 스카이넷처럼 인간의 능력을 이제 능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예. 아직까지는 되게 초기 수준의 단계고요. 이번에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기습 공격을 할 때 네.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경계 부분에 좀 실패가 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드론, CCTV, 그다음에 인간들에 의해서 수집된 영상이나 예. 그런 어떤 그 이미지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하마스의 어떤 전투원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우크라이나 군들이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걸 하게 되냐면은 표적을 이제 전장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아군이 갖고 있는 자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표적의 성질별로 해서 최적의 타격 수단을 매칭시켜 주는 거죠. 그것을 이제 GIS 아르타라는 것이 있는데 네. 작년에 어떤 그 전투에서 단 한 번의 전투에 73대의 러시아군의 전차 장갑차를 파괴함으로써 세계의 이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이를테면은 이 정보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수집하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다영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 이제 요새는 기존의 어떤 육군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상 위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전장이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전자기로 확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수집되는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공중에서는 드론 같은 것들, 그다음에 감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적의 정보를 듣기도 하고요. 그런 예.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미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AI 무기 기술을 개발해 왔고 이미 실전 배치한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미국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인도 태평양사 예하에 있는 미 해군의 어떤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시헌터라든가 예. 이것은 이제 무인 수상정이거든요. 네. 무인 수상정인데 이것이 최대 이제 90일 동안 활동이 가능합니다. 네.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예. 그렇게 되면 이것들의 어떤 적이 나타나게 되면은 대형을 전환하거나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금 사용되게 되고요. 또 이제 에코브이저라는 무인 잠수정도 있는데요. 이거는 12,000km까지 이제 이동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적의 어떤 바닥에 매복을 하다가 어뢰를 쏘던가 하는 그런 것들이 다 AI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수행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를테면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이제 무인 그 자율주행차라고 볼 수가 자율주행 있겠는데 차량하고 유사한 개념. 그렇다면은 이렇게 주행하고 작동하는 그 과정이 인간이 어딘가 이 원격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예, 지금 겁니까? 현재는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통제를 받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룰이 뭐냐면 네. AI 같은 경우는 사람이 결심을 지원하게 하는 어떤 보조적인 수단이고 예. 어떤 액션 같은 경우는 사람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비밀이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어떤 그 사람에 의해서 지정된 작전 지역에서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행동은 사람에 의해서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시각각의 상황에 기민하게 판단하는 데는 또 이 기계의 어떤 판별이나 판단에 좀 의존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예. 빠르기 때문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각국이 AI 기반의 이 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그 기술 자체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상당히 좀 비밀리에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단편적으로 나오는 정보를 갖고 좀 네.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 8월 말인가요? 네네. 미군이 이제 레플리케이터라고 하는 수천 개의 인공지능 무인 자율 체계라고 이제 자율 무기체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2년 내에 도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정확히 말하게 되면은 이제 미 국방부의 부장관 힉스께서 이제 레플리케이터 구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물량 우세를 상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태평양사에서 미 해군이 이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가면서 생존성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단에 무인 체계를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무인 체계에 덧입힐 뭐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무인 수상정 등을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표준화하게 되면 이제 생산 단가가 싸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기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표면에 어떤 제어을 받지 않고 전천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작전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2년 이내에 상당히 많은 수의 어떤 수량의 어떤 무인 체계를 그것도 진화된 무인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의미죠.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 육해 공군 다 적용이 되는 기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무인기 아까 화면에 나왔던 뭐 무인정이라든가 무인함 그리고 뭐 무인 장갑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다 그렇습니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다 적용이 되는 거고 예. 이제 아까 해군을 말씀드렸지만은 인도 태평양사에서는 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다 전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전투원과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무인 체계로서 거기에다가 AI를 또 방점을 둬서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어떤 그 함대 그 선단 개념으로 뭐 굉장히 그 많은 이 AI 무기를 투입한다는 건데 그럼 그 네. AI 무기 사이에 서로 간에 이 소통을 하면서 뭐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어떤 개념입니까? 네, 우선 이제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어떤 대형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예. 실시가 될 거고 가장 좀 치명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사격을 하거나 네. 정밀 타격할 때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에 있는 어떤 그런 무인 체계들이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면 분석을 네. 해서 지휘관에게 이제 옵션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다른 것과 비교해 봐서 이제 어떤 예를 민간인이 있느냐 아니면 뭐 과대한 어떤 뭐 피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지휘관이 이제 명령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사격을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예. 아까 화면에 나왔었던 그 미군의 무인기 자체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알카에다에 이제 대응하는 그런 작전, 특수 작전에 이미 투입했던 그런 그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이렇게 단편적인 사례에서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인 투입 그리고 어떤 선단 개념으로 이렇게 뭐 수백 개, 수천 개를 투입해서 AI 무기끼리 서로 이 소통을 하면서 작동하는 그런 사례 그렇게 전면적인 작전을 한 사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네. 과연 미래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지 궁금하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의 어떤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미군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네네. 중국은 이미 인공지능 기반 무기를 많이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인공지능 무기 자체가 미래 전에 게임 체인저거든요. 네. 당연히 각국에서는 비닉 사업 그러니까 비밀리에 개발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 중국에서 공개하고 있는 어떤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장거리 자폭 드론, 그다음 네. 군지평 드론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 통제하에서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또 공세적인 어떤 해외 정보 활동을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면 예. 그런 것들이 어떤 그 AI의 첨단화와 고도화의 어떤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어떤 지능화된 어떤 무인 체계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측하고 예, 있습니다. 미국 못지않게 중국도 이미 네, 민간 그렇습니다.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그 연구개발 기술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좀 알려지고 네. 있으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이 자율무기 체계 네네. 좀 개발 선언을 좀 한 상황입니다만 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AI 디지털 기반의 이 군무기 개발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그 발언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도 어떤 그 플랜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국방혁신 4.0의 핵심이 뭐냐면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하루빨리 이제 도입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예.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은 2023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죠. 그래서 인식 기능 지능을 갖춘 어떤 감시 정찰 자산을 확보를 좀 하겠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27년까지는 인식의 플러스에서 판단 기능까지 가진 어떤 반자율 전투 체계를 가지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부터는 인식 판단 플러스에서 결심 지능을 가진 어떤 완전 자율 결심 체계를 가지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순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적성 있는 유의미한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 민간 분야의 인공지능 연구에서도 지금 가장 취약하고 걸림돌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이제 학습 데이터의 확보인데요. 네네. 국방 분야 역시 그러면은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좀 더 정확하고 신빙성, 신뢰성 있는 그런 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데이터 확보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게 사실은 그 데이터를 확보해 나감에 있어서 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예, 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예, 뭐 생성형 뭐 AI가 몇 단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추적 관리하면서 이해가 돼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군은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나 전투의 어떤 그런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알아야지만 유의미하고 목적성 있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러나 이제 군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폐쇄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거대하기 때문에 어떤 혁신이나 변화의 어떤 그 바람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게 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인사이동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해결하느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군의 자체 도전이거든요. 네. 그 자체 도전을 얼마나 빨리 상쇄시키느냐에 따라서 무인 체계와 사람의 협업이 그 날이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우크라이나 전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다는 감시, 정찰, 정보 취합 단계에서의 AI 기반의 이런 장비들 그 정도는 우리가 지금 그 갖추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연구 단계입니까? 예, 갖추고 있다고. 예,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 그 AI 기반 무기 개발은 이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니까. 전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이고, 자, 이 무인 그 자율무기 체계 자체가 미래 전장의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렇다면은 미래 전쟁에서 자 이것이 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전쟁의 전략과 전술 자체가 좀 바뀌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인 그 판도가 다르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판을 바꾸게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 미국의 방위고등 연구 계획국 다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자이크 전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영역에 전개되어 있는 이제 감시 자산도 있고 결심 자산도 있고 그다음에 타격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실시간대에 작전 목적에 따라 이합 집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은 대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대응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고 이때 인공지능이 뭐를 하게 되냐면 상황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 결심, 타격 자산들을 실시간대 조합을 해가지고 지휘관에게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심이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자이크전을 결심 중심전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할 게 뭐냐면 생성형 AI가 이제 오픈 소스로 통해서 이제 작동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어떤 AI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라든가 권위주의 조직, 테러 조직들, 범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되게 유명한 그 군사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맥스 부트라는 사람이 인비저블 아미스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학기술의 어떤 보편화가 되면서 이제 게릴라들이라든가 아니면 테러 조직들이 그들의 어떤 위협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력 이상으로 이렇게 뭐랄까 발전해가지고 예. 국제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치안과 안전을 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네. 안보적 측면에서는 또 이제 도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 이런 부분들을 양면을 잘 보아가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이 기술이 또 어떤 세력의 손에 들어갈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똑같은 이 비행기나 함정을 개발하는데 이 무인기나 이 무인 함정을 개발한다는 거는 기존의 함정보다 훨씬 그 저렴한 비용이 든다고 들었는데 어느 네.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거는 기종별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겁니다. 유인 체계가 비싼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장 뭐랄까 방어력을 덧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로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많이 비싸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AI에 의해서 무인 체계가 운영되면 아시다시피 다 규모가 작습니다. 예. 그리고 소형화되어 있는 거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덧댈 수 있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작은 어떤 소형화에다가 표준화시키게 되면은 생산 단가는 엄청나게 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AI가 좀 약했을 때는 그냥 사람에 의해서 일일이 통제하기 때문에 좀 버거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지금 AI가 나오면서 소형화되고 또 표준화되면서 이게 전투의 어떤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게임 체인저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예. 것입니다. 기존의 이 첨단 스텔스 전폭기, 전투기와 비교하면은 이 제작비용이 굉장히 싸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무인기는 네. 그만큼 또 이제 규모가 굉장히 작다. 네네. 그러면 거기에 장착할 수 있는 탑재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이라든가 공격 무기의 양도 종류도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작아지는데 예. 아시다시피 이제 군집 형태로 이제 저희가 운영한다 하게 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F-35라는 전투기가 있으면 이 생존력과 좀 가동거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 전방에 무인 체계들을 여러 대를 이렇게 배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미사일 6발을 예를 들어서 갖고 있다 하게 되면 전방에 있는 것을 한 대만 운영하면 한 발이지만 6대로 군집으로 운영해도 6발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F-35 같은 경우는 작전 반경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타격력도 이렇게 세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인 체계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인 체계와 유인 체계 협업. 그래서 우리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라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 AI 이 무기 자체가 상당히 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윤리적 쟁점도 다른 한편에선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AI 자체가 고도화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는 상당 부분을 인명살상을 할 것인가, 어떤 표적을 우리가 공격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기계에 의존하는 그런 시점이 올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이를테면 민간인과 이 군인을 어떻게 구분해서 공격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떻게 지금 그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핵심적으로 저희가 이 원칙을 지키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 체계, 그러니까 지능화된 무인 체계에 어떤 결심권을 주면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순수하게 지휘관, 그러니까 사람이 결심할 수 있도록 결심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써야 되고 예. 결국의 명령은 사람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게 되면 권위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좀 가리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권위주의 국가나 테러 단체에 쓰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명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우리가 준수하게 된다면 억제는 아니더라도 그 행동을 주저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일어나서 예. 저희가 감시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윤리적 기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유엔에서도 이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논의 미국과 자체를 반대합니까? 예, 논의는 가능한데 그거를 어떤 반대를 하냐면 그 정립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킬러 로봇 같은 경우를 이제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무인 체계를 지능화된 무인 체계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기 위한 어떤 목소리로 보이는데 예.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걸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킬러 로봇을 제한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도 형성하고 있지만은 그 전략적 헤게모니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무기 체계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견 차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2017년도에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에서 첫 번째로 이제 킬러 로봇에 대한 그 논의가 됐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제 합의라든가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는 예.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각국 정부 군이 이 무기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내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이고 기준을 네네.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국제 협약이라든가 규약 같은 게 관련해서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아무런 그 인공지능 기반 무기에 대한 협약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 논의는 지금 현재 되고 예.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지금 현재 나온 것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AI라는 것이 미래전의 핵심 전력이자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국가 이익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용해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 하게 되면 그 나라 입장에서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정치 체제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권위주의 국가라든가 테러주의 같은 경우는 자기 어떤 영향을 확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찬반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이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런 것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하고 이 무기를 제작하는데 훨씬 가격이 이제 싸게 그러니까 저렴하게 든다고 하니까 네네. 그리고 전장에 이 병사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제 무인기나 무인함을 투입하게 되면은 훨씬 더 쉽게 투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미래에는 지금보다 전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좀 더 빈발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전쟁을 실시를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아제르바이잔군이 이제 드론 기동전을 해서 드론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승리를 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이 야, 앞으로는 드론 전쟁이 될 네. 거야라고 해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게 되면은 그 드론을 막기 위해서 대드론 체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의 어떤 분쟁에서도 레이저라는 무기 체계가 이제 화두가 된 것처럼 드론이 나오면은 그 드론을 막기 위한 대드론 체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사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되게 되면서 아마 전략적 균형이 있을 겁니다. 아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은 군사 강국과 그러지 않은 중소국가 이런 거에 전략적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무인 체계의 어떤 고도화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것 때문에 과거나 현재보다 전쟁이 더 많이 발발했다. 뭐 그렇게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전쟁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빨리 끝낼 것이냐 이런 예. 쪽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유엔 산하의 기구라든가 뭐 유엔 그 군축 포럼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제적인 협의가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에 어쨌든 이 기술 발전 속도를 이런 그 규약이나 이 규범을 만드는 속도는 항상 좀 늦으니까요. 네네. 지금부터 우리 국내에서라도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뭐 전문가라든가 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 좀 이 사회적인 어떤 공론화가 좀 돼야 되겠네요. 예, 뭐 우선 이제 외교부에서 보게 되면은 뭐 연말에 있을 것 같은데 신안보 뭐 포럼 같은 데에서 이런 예. 부분들이 AI 안보 같은 것들이 되게 상당히 강하게 이제 이슈화되고 있고 예. 국방부 차원에서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런 AI 윤리에 관련된 그 담론만 형성되고 있는데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사회 전체적으로 군도 지금 이제 첫 발작을 떼고 있고 이것을 이제 그 얘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쟁이나 전투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 기술과 어떤 그런 속성을 두 가지를 다 아는 어떤 전문가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자로서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보면 규약이나 어떤 법규 같은 건 탑다운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예.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안에서의 어떤 전쟁 사례를 전투 사례를 정확하게 조명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을 규약이나 규범화시키는 작업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사한 어떤 그 러시아 병사의 얼굴을 인식을 안면식 AI를 통해 갖고 그 사람의 그 SNS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게 되면은
인척 관계라든가 주소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한테 그 전사 소식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네. 그러면 그 소식을 전쟁 상대국의 어떤 측으로부터 들은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찢어지겠죠. 예.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게 되면 심리전 이런 부분들은 차원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예. 것 하나가 이제 식별이 된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갖고 어떻게 보면 그룹핑이 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떤 AI의 어떤 악용 사례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규약화하게 된다면 컨센서스를 얻어가면서 공감대 형성하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텀업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것 그렇습니다. 거기서에 대한 명확한 좀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네. 예,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